네,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가운데서 첫 번째 습관이죠.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세부 항목으로 5번째 세부 항목이죠. 익숙함을 버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영어로는 remembering not to lose preciousness as being deceived by familia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거라고 그래도 사람이 그것에 친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또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또 극작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세네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위대함을 이렇게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그 자신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향 이런 데 가면은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대함이 감소가 되고 소중함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클로버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잎자리 클로버하고 네잎자리 클로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클로버 잎은 3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장짜리 클로버 잎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어서 그 희귀한 그런 잎사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이제 행운이 찾아온다. 이제는 뭐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다가 허리를 굽히는 사이에 그 위로 총알이 지나가서 죽음을 면했다. 뭐 이런 일화도 있긴 한데 그래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어서 클로버가 있는 이제 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세잎클로버는 수없이 발밑에서 밟히게 되죠. 근데 막상 이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하는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을 놓고 보면은 사람들은 그 희귀한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에 너무나 익숙하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제3자가 보면은 분명히 문제투성이고 변화가 필요한 상태인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서양 속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창의성에 관해서도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데에 속아서 창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속담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창의적 사고, 창의성 수업에서 한 번은 이 팀별로 1학기짜리 프로젝트를 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가게들 있죠. 크고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한 가게를 선점해서 그 주인하고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한 학기 내내 관찰하면서 마지막 때 가게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주인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을 해서 가게 모습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게 주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게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처음 몇 달은 주인도 자기 가게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문제를 찾아보고 또 고객들의 불편한 것도 귀를 기울여보고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이제 결국은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 포기를 하고 본인도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는 상태죠. 그래서 문제점이 본인도 있었다고 알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와닿지 않고 그 문제점에 내가 너무나 친근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가게 주인의 승낙을 받고서 우리 학생들이 가게를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가게의 상태를 조사하는데 사실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아주 짧게 걸립니다. 불과 첫날 다 발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앉아서 손님을 상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들고 날 때
그 안에서의 동선, 그다음에 주인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인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학생들은 손쉽게 발견해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그 가게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변화 가능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지하철역 입구에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그 포장마차라고 그러죠. 분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포장마차에 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이 팀은 착수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분식 포장마차에 개선할 문제점 목록을 정말 많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뽑아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 목록을 보고 좀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와서 제3자가 와서 자기네 포장마차를 불과 일주일 사이에 보면서 냈던 보고서에 보니까 낙제 점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넘게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이 벌어졌고 포장마차 주인이 이전에는 본인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긴 했다고 하지만 보통 식당에서처럼 하진 않았는데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항상 복장을 보통 레스토랑처럼 이제 그렇게 갖추면서 맡기 시작했고 환경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음식 포장마차가 이후로는 정말 깔끔하고 산뜻하게 변신했다라고 공감을 받을 정도로 변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제 여자대학교에 있는데 대학 옆에 헤어 디자인 숍, 소위 말해서 미장원이라고 하죠. 헤어 디자인 숍이 있었고 그 숍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 게 있었습니다. 여자대학교 옆에 있는 헤어 디자인 숍임에도 불구하고 여대생들한테 특화된 서비스나 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냥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대생한테 맞는 몇 가지 이렇게 서비스하고 또 시설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정식적인 손님이 아니더라도 일단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비스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숍 바깥쪽에 학생들의 1인 파우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머리 손질할 수 있고 간단한 기초 화장품 같은 거 줘서 좀 사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서비스로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와서 헤어스타일을 바꿀 경우에 당장 머리를 바꿨을 때가 가장 예쁜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셀카를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뒤에 아주 다양한 예쁜 배경에 이렇게 롤브라인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고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줘서 머리를 한 다음에 바로 포토존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그 아이디어를 보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이 시설들이 여학생들에게 커스터마이징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로 변화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창의성 수업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했던 이 가게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이 사람들이 익숙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벗어나는 그런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컨설팅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그 상황이 친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들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초대가 돼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아주 빠르게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이든 단체든 회사든 내가 빨리 바뀌어야겠다. 우리 기업이나 단체가 빨리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외부 컨설팅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익숙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단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컨설팅 가운데서 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자기의 일상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상담을 나누게 됩니다. 일종의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왜 공부를 잘 집중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학점이 좋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찾아줄 가능성이 바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익숙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순질이화라고 한문으로 표현했는데 이 순질이화는 뭐냐면 나한테 너무나 친숙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동질적인 거를 이제부터는 내가 처음 보는 이질적인 것처럼 대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익숙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대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근무해 오고 공부했던 공간이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순질이화라는 기법인데,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연상질문법, 인터뷰 질문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 토마스 에디슨이 본인이 발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주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하고 상당히 익숙했던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내 생각에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공간이면 이 공간과 관련돼서 나한테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먼저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나열한 키워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 질문을 뽑아보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질문. 그걸 이제 보통 연상 질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터뷰 질문을 뽑아봅니다. 뭐 최소 1개, 2개, 3개 많이 뽑을수록 좋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실을 내가 지금까지 상당히 익숙하게 지내왔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무실에 관해서 1단계에는 키워드를 뽑는 거죠. 예를 들면 환기, 사무실의 환기라는 키워드. 두 번째 수납 공간, 세 번째는 업무 효율성.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를 나열했다고 하면 2단계에 가서는 그 키워드별로 연상 질문, 인터뷰 질문들을 최소한 1개 이상을 뽑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환기라고 했죠. 그럼 환기라고 그랬으면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지금 환기는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환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환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내 사무실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곳의 위생 상태는 적합한가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렇게 키워드를 정하고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가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환기 상태도 보게 되는 거고 환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수납 공간이라는 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 공간에 대한 이제 질문을 뽑을 때 이 공간 안에 수납 공간, 뭐 예를 들면 이제 책꽂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안에 이미 어떤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얘들을 폐기하거나 이동할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가. 지금 또 그렇게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만드는 거고요. 또 세 번째가 업무 효율성이었는데 우리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지금 앉아있는 형태가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공간 배치인가. 그다음 직원들이 들고 나고 점심시간 때 들고 나고 뭐 이런 그 출퇴근과 근태의 상황, 시간 상황들이 만약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지금보다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상 질문법, 인터뷰 질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 가장 적절한 질문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건데 내가 나한테 한 질문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나한테 익숙했던 그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정밀 스케치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정밀화, 사실화를 그리는 거죠. 평소에 내가 친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친숙했던 부분들을 친숙하지 않게 그렇게 바꾸는, 평소에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정밀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관해서도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요. 공간에 관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심지어 내가 만나는 사람에 관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에 관해서 정밀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는데 그 그림 가운데서 만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만화라는 것은 그림 가운데서 과감하게 생략할 건 생략하고 또 과장할 것은 과장해서 그리는 거가 만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관계나 업무나 어떤 것을 그리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익숙했던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고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은 숨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로 정밀 스케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실화,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전체적인 균형을 사실에 가깝게 맞추어서 조목조목 하나씩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가 그리고 관찰한 것들을 그려가는 거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대상은 항상 이렇게 눈앞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죠. 그 사람을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고 어떤 그 일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정밀 스케치를 할 때는 직접 그 대상을 눈앞에 두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두고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는 거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고사성어는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했다라는 게 원래 뜻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 창의성에서 말하는 우문현답은 우리가 익숙한 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야 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줄여서 우문현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문현답은 우리가 친숙하게 지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때 반드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라. 당사자를 놓고 파악하고 그 일의 중심에 서서 파악하라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더 팁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관찰 시간보다 5분 더 투자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정밀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정밀하게 문제를 파악했어. 내가 익숙하게 지냈던 부분들을 지금은 좀 친숙하지 않게 새롭게 이질적으로 바꿨어, 발견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5분 정도를 더 하라는 겁니다. 5분 정도를 더 하게 되면 사실 5분이라는 시간이 길진 않죠. 하지만 5분을 더 하게 되면 진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정밀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익숙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의도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그 직장이나 어떤 부서에서도 그 직원이 그 직장 환경에 너무나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근무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서에서 한 3년이나 4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이렇게 보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서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본인이 다뤘던 업무에 너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는 순환근무제라는 것을 합니다. 일부러 탈피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개인의 환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문제 발견하기에 좀 둔감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공간 같으면은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 위치를 바꾼다든지 가구나 비품의 어떤 위치를 다시 재배치하는 거고요. 또 물건들 같은 경우를 정리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너무 친숙했던 환경이지만 변화를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 장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거나 쉼을 떠나거나 하는 경우도 이제 그러한 의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익숙하면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남녀 관계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제 결혼이죠. 결혼하게 되면 정말 좋은 배우자하고 소중한 가정을 꾸려 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시간이 지나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썼었던 방법은 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의도적인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약속하기를 100일 단위로 결혼 기념을 챙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실제 결혼 생활을 제가 20년 넘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기념일을 8,700일을 했습니다. 87번에 100일을 챙겼는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결혼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거를 100일 단위로라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친숙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거나 익숙하면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에 설명했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려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